현행법상 불법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부분들이 있고 증거를 잘 찾아서 소송을 내면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저작권 신탁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해서 초고대 AI 칩과 협상을 해서 저작료를 넘겨받아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나오겠죠. 유튜브 같은 과금 모델이 나오면 나의 창작물이 이용된 만큼 내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투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요새 챗 GPT 때문에 이 생성형 AI, 그 다음에 AI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기술뿐만 아니라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저작권 문제예요. 이게 그림도 생성이 되고 글도 생성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영상도 생성된다고 하니까 이거 과연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생성해서 써도 되나? 어디에 제출해도 되나? 저작권 관련해서는 제가 챗GPT 기사도 많이 보고 했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킬러 콘텐츠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요. 우리나라 1세대 IT 관련, 이 컴퓨터 사이버 관련 검사셨고 지금은 법무법인 린의 테크팀 리더를 맡고 계신 구태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가 좀 길었죠? 아닙니다. 티타임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보기만 했는데 네. 이렇게 초청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저희가 진작부터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오셨을 때 저희가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뭘 여쭤봐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질문을 쏟아낼 만한 주제가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도 오픈AI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뭐 아까 제가 뭐 1세대 테크 관련 검사셨고 지금도 뭐 테크 관련 변호사님이시고 요런 것도 요런 거지만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얼리 어답터시잖아요. 원래부터. 중학교 때 80년대 초중반이었는데 건전한 목적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반도체 부품 모아가지고 라디오 만들고 뭐 이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마존 에코 뭐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먼저 미국에서 공수해서 써보시고 스마트 스피커는 제가 지금까지 9개 썼습니다. 네, 다 지금 근데 휴지통에 들어가 있어요. 안 스마트했죠. 근데 네. 이제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 반영된 이제 스마트 스피커들이 곧 나올 거라서 이제는 얘기를 나눠볼만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을 섞기가 지금까지는 어려웠거든요. 아마존 에코 처음 나왔을 때 페북인가 라이브로 막 올리시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아마존 에코는 영어로 네. 말할 경우에 잘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쓰기가 어렵고 네. 아직은 한글 지원이 안 되니까. 네. 하지만 대개는 이제 검색 엔진을 이용한 서비스 모델이지 이제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어떤 걸 해주지는 않는데 그 대신 집에 있는 전등을 켜주거나 꺼주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연동이 다 되고 그랬었어요. 네. 네. 챗GPT는 당연히 써보셨죠? 네. 어떠십니까? 써보셨더니? 굉장히 잘 정리된 답을 내놓는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수준에 이제 도달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도 이 정도면 이제 쓸만하다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법률 자문 업무를 많이 하니까 네. 또 소송 분쟁 업무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아직 한글 컨텐츠는 많이 학습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네. 11월까지 데이터 많이기도 하고 최근 질문 답을 못했고요. 그리고 한글보다는 같은 질문을 영어로 바꿔서 물으면은 답이 훨씬 풍부하더라고요. 네. 한글은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한글로는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 구글링을 하고 네이버에서 찾고 해서 많은 문헌들을 보고서 요약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될 그런 이슈들을 물어봤을 때는 짝짝 요약을 해서 내주는 것이 나침판이 되더라고요. 정리를 한 결론적인 것을 짧게 요약을 해주니까 제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줬고 큰 윤곽을 가지는데 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시켜준다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벌써 잘 쓰시는 노하우를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희는 사실 일반인으로서 가장 항상 궁금한 거는 뭐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고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지금은 잘 쓰신 거고 정확성 면에서는 어떠셨어요? 엉터리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을사늑약이 몇 년이냐 물었더니 189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1905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1905년이야 라고 하니까 금방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1905년입니다. 이렇게 또 금방 수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한번 입력되면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데 사실 정답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걸 믿고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맹신하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전문가가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기에도 괜찮겠죠. 양극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보시면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알 수 구분이 있는 되니까. 분들이죠. 예.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맹신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전문가는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대화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이걸 활용해서 답을 내놓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생산성입니다. 굉장한 생산성 툴, 생산성을 높여주는 수단들이 초거대 AI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많이 보이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경쟁을 할 것이고 뭐 우리는 즐기고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마치 슈퍼카들의 경쟁 이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 버전이 불과 얼마 있다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다음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불과 한 2, 3년 후에는 이보다 훨씬 뛰어난 모델들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전문가의 역할이 있냐 없냐 또는 그때 저작권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인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런 말씀을 또 여쭤봐야죠. 나눌 것이 네. 그럼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IT 쪽에 보면 큰 혁명이 두 번이 있었잖아요. 네. 인터넷 혁명이 한 번 있었고 잡스가 딱 아이폰을 갖고 나왔을 모바일 때 혁명. 모바일 혁명. 네. 그때랑 비교하셨을 때는 이번에 이 AI가 보여준 이 스타트를 네. 보셨을 때 네.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정도 급입니까?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트렌드가 웹3라는 네. 소유형 인터넷 혁명이 이제 동시에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제 초개인화 혁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초거대 AI들이 지금 오픈 AI, 챗 GPT도 보시면 이용하기 전에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네네. 개인을 식별하면서 답을 주고 있어요. 로그인을 필수로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질문한 거 그리고 계속 나눈 대화를 다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초개인화 맞춤형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화 내역을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의 다른 취향을 거기다 더 덧붙일 수 있다면 이 AI는 훨씬 더 똑똑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사실 구글의 검색 엔진도 그렇게 합니다. 지메일로 로그인해서 쓰게 돼 있잖아요. 네. 로그인해서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의 검색 히스토리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즐겼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얘기하는 거 우리 많이 다르잖아요. 네. 똑같은 검색을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걸 찾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챗 GPT도 지금 로그인 베이스로 하고 있고 왼쪽 창에 보면 검색 히스토리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대화를 눌러서 이어서 대화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완전히 다른 검색 히스토리와 다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이메일 아이디를 바꾸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구글이 내놓을 이제 언어 모델은 당연히 지메일 로그인일 거잖아요. 네. 근데 지메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글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를 썼던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장소까지 알죠. 위치까지 다 알죠. 예, 구글 그 안드로이드 폰 들고 다니시고 하면 위치 기반으로 다 알고 구글 맵 썼다면 어떤 경로로 주행을 했는지도 알고 검색에서 뭘 했는지 알고 같은 키워드를 넣어도 구글의 검색은 미국에서 검색할 때랑 한국에 검색할 때는 다르겠죠. 진짜 국내에서 서울과 부산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검색을 할 때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초개인화 맞춤형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징 중에 하나인 초개인화 시대에 맞는 서비스 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거 덕분에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됐고 모바일로 개인화가 됐는데 이걸 진짜 초 개인화를 만들어주는 초개인화로 돼서 네. 자비스 같은 네.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과장일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엄마보다 더 잘 아는 솔직히 더 잘 알겠죠. 엄마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금 걸림돌들이 생기고 있어요. 요새 챗GPT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는 기사들이 나오다가 벌써 소송들이 걸리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라는 이유로 오픈 AI에서 사용한 이 코드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걸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게티 이미지 대표님도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네. 결과물에 게티 이미지 로고가 찍혀 나온다. 이래갖고 이제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티스트 분들이 한 3개 회사의 이 생성형 AI 회사를 또 제소를 했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벌써 소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성했을 때 저작권 이슈가 다들 궁금하잖아요. 네.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해결 방법 같은 거가 뭐가 있을지. 당연히 챗 GPT 또는 뭐 달리나 또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세상에 없던 것을 네. 조물주가 천지창조를 했듯이 뚝딱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추론 구조를 가지고 게다가 언어 모델이니까 인간의 요구에 맞추어서 그것을 재생산해내는 건데 부분적 융합을 해주겠죠. 우리가 유료 콘텐츠든 뭐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잖아요. 대표적인 책을 읽는 거지 않습니까? 네. 책을 구입해서 책을 읽으면 왜 읽어요?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유식해져 가지고 그 유식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유식을 자랑하는 거는 이 책의 저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너무 감사한 거죠. 출처를 밝혀주면 좋겠지만 사실 출처를 안 밝혀도 불법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복제 허락을 받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타인의 그림을 사서 그 그림을 토대로 변형 그림을 내가 그렸다고 해도 변형된 그림을 그린 2차적 저작 부분은 내 것이지만 원그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원그림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챗GPT 모델에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부분 교묘하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게 그럴듯한데 원 출처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건데 아까 게티 이미지 로고가 그대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든 그림에 들어있다든지 또는 뭐 시를 써줘 했는데 시에 어떤 문구가 정말 유명한 시인의 문장을 두세 줄 이상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든지 소위 말하는 지능적인 표절이 나오면 이것들을 모으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원전이 정말 우리가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창작성이 인정된 저작물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건 불법 복제죠. 불법 복제인 증거들을 찾아서 지금 소송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들어줘 했더니 쭉 만들었는데 그게 오픈 소스에 있던 거랑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짧으면 아주 동일할 거고 길게 만들어줬다면 그중에 부분 동일할 거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것들을 잘 모아서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거고요.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는 건 맞고 이 소송을 끌고 가면은 입증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궁금했던 건 오픈 AI에서 만든 달리 원투 같은 경우에 고흐처럼 그려줘 이러면은 고흐풍으로 그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게 저작권법상 고흐처럼 이렇게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현행법이 40-70년이니까요. 고흐는 그렇다 쳐요. 근데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생존하고 있다면 또는 40-70년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 만약에 야 앤디 워홀 스타일로 잘생긴 남자를 그려줘 라고 딱 했어요. 근데 딱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어차피 생성 AI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걸 어디다 출품해갖고 됐어요. 그럼 이거는 저작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앤디 워홀 스타일로 그려주는 건 풍이잖아요. 화풍을 앤디 워홀 스타일로 그려진 그 결과물이 기존의 앤디 워홀 선생님이 생전에 창작했던 구체적인 작품들과의 유사성을 따져야 되겠죠. 근데 기존의 작품 속에서는 이러한 구도와 색감을 가진 그림이 없다라면 이건 새로운 창작물입니다. 풍이 그런 풍일 뿐이지. 한석봉 채로 글자를 쓴다고 해서 한석봉 명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군요. 풍으로 하는 거는. 근데 그 풍이라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요즘에 같으면 폰트로 등록한다면 폰트는 표절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그 폰트로 정확하게 그려놓은 저작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이라서 그것의 도안과 배경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베꼈다면 그림을 그리는 결과라면 그거는 풍이 아니라 표절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그런 구도를 베낀 결과는 빠진 풍만 그렇게 그린 새로운 구도의 결과물이라면 그거는 새로운 창작물이 되는 거죠. 소위 그것이 우리가 패러디라든지 모티브로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모차르트 풍으로 어떤 새로운 작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풍은 저작권의 요소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앤디 워홀 풍으로 그려줘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그림의 어떤 부분이 앤디 워홀이 실제 그린 거랑 굉장히 비슷하면 이거는 걸리는 거고 창작성을 띈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림은 전체도 저작물이지만 부분도 저작물이잖아요. 구별될 수 있는 어떤 부분, 독립적인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는 구도나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동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인공지능이 여기저기서 짜깁기 하다 보니까 여기선 요만큼 저기선 저만큼 했는데 그게 독립성을 갖춘 저작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표절이 되겠죠. 논문도 전체를 베껴야 표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두 줄 이상이면 표절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분 표절도 가능합니다. 음악도 보통 한 소절, 8마디 정도라고 하니까 뛰어난 작곡가들은 그 8마디 이상을 넘지 않도록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죠.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는 분들은. 그럼 앤디 워홀 풍으로 그려줘라고 한다 했을 때도 전문가는 야 이거 딱 보니까 앤디 워홀 풍으로 되게 잘 나왔는데 똑같은 거 없어. 이거는 저작권에 안 걸릴 것 같아. 딱 할 수 있는 거고. 기존 앤디 워홀 작품은 유한한 작품 수가 있잖아요. 그 작품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으면 표절인 거고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구도와 새로운 등장인물, 사물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그림이라면 풍이 같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생성형 AI들이 대부분은 넘어가는데 어떤 부분은 아까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결과들이 아직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 레이블링을 하는데 지금 생성형 AI 모델들이 논문에 따라서 사람을 동원해서 등급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똑같아. 이건 또 맞아 틀려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아직은 전체 데이터들을 알지 못하니까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빠진 경우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상정을 해보면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완전 그냥 모나리자야. 그럼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안 돼라고 해서 그거는 앞으로 결과물에서 빼버리는 로직을 추가할 텐데 그걸 놓치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부분이 동일한데 원 그림의 일부임을 찾아냈다면은 좋은데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여기저기 붙여서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챗GPT는 굉장히 방대한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이 앞으로는 억명 단위로 가겠죠. 수억 명이 동시에 쓰니까 수많은 산출물들이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표절이라고 의심받을 부분들도 많이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문 강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강연으로 자기가 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뭐 음악 같은 건 워낙 눈에 띄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강연에 인용한 글들이나 이게 누군가의 저작물, 책, 네. 저서나 네. 기고문에서 인용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역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다만 초고대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많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용을 많이 하고 결과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듣고 보니까 조금 지엽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네. 유튜브에 영상이 많습니다. 제 목소리도 많이 나가 있고 네. 얼굴도 많이 나가 아, 있고 네, 네. 저를 이제 학습을 시켜갖고 네. 만약에 제가 좀 더 유명해져갖고 네. 제 목소리랑 진짜 되게 비슷하게 누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시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저작권에 걸립니까? 아, 사람의 외모는 어머님께서 만들었는지 부모님께서 만들어준 근데 저작물이라고 하지는 않지. 초상권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초상권 같이 인격권으로 들어가니까요. 그건 이제 지금 초상권을 입법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네. 그건 초상권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뭐 국민들은 초상권이든 저작권이든 법률은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불법이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니까 법원도 초상권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고 인격권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인식도 초상권은 굉장히 본인의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통제권이 있다고 생각하죠. 누가 내 외모를 모방한 상업적인 표장을 만들어서 쓰면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상당히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비주얼뿐만 아니라 목소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사진을 그대로 쓴다면 그거는 개인정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거고요. 다만 이제 패러디를 하거나 네. 뭐 커리케이처 스타일로 바꾸거나 네. 이럴 때는 그건 개인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툰 스타일로 바꿨다든지 할 때 딱 그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또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제 홍 기자님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와 네. 복장 뭐 펜을 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초상권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 그걸 가지고 만약에 상업적으로 쓴다고 하면 네. 본인의 명성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괘씸한 건 한 푼도 나눠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달라고 소송을 해야죠. 저를 이제 풍자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좀 줘라 이렇게. 동업을 했어야지. 정중하게 찾아와서 예의를 갖춰서 네. 동업을 했어야 되는데 혼자 했으니까 부당한 거죠. 이 스노우 AI로 저도 찍어서 만들어봤거든요. 아바타. 웃기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로 누가 이렇게 만약에 쓰시면 뭐 지금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별로 돈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아이디에 프로필 사진을 얻잖아요. 근데 해외 서비스는 본인 확인을 거의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타인의 사진을 가져다가 그 사람처럼 행세하고 유명인처럼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이미 있으니까. 네. 이게 스노우 AI 같은 경우도 사진에 제 사진만 안 올려도 되잖아요. 제가 뭐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 서태지 씨의 사진을 뭐 한 20개 넣은 다음에 그걸 또 사실 AI가 바꿔줄 수 있는 나쁜 거잖아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용인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 자기 프로필 사진을 네. 그 연예인 사진으로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쵸. 근데 그 사람을 사칭하지는 않죠. 네. 근데 진짜 아이디까지는 쿠기, 정국이 뭐 이래가지고 정국 씨 사진을 막 올려놓고 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팬심으로서 오히려 그분을 홍보해주기 위한 활동, 그래서 그 프로필로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 다니고 지지하고 댓글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니까 다 용인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근데 그걸로 이제 나쁜 목적에 쓴다면은 그것은 그 캐릭터의 초상권자, 그 본인이 제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여쭤보고 나니까 이거는 저작권 얘기는 아니군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저작권으로 돌아가 보면 네.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셔터스톡이라던가 아니면 뭐 게티 이미지라던가
이 기존에 있었던 그 이미지 사이트들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와서 학습을 한 것 같다라고들 많이 예측을 하시니까 스테이블 디퓨저인가 어디는 또 세트도 공개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공개한 세트들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저작물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스트리밍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받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작권 프리, 무료 저작권으로 배포한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또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PPT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할 때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 프리를 찾아가지고 음원을 쓰거나 영상을 쓰는데 그렇게 공개된 저작물도 사실 상업용으로 쓸 때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 게티 이미지도 무료 저작권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약관을 잘 보면 아마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넘어서 상업용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이거는 그냥 오픈되되 다만 출처만 밝혀달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유료로 사용된 것을 누군가는 그 유료로 구매해서 자기의 창작물이든 어떤 문서에 대한 삽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영상에도. 그것을 이제 학습해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불법 복제가 되는 거겠죠. 아, 그래요? 저작권의 범위를 넘어선 거니까. 불법 복제냐 아니냐의 여부는 저작자가 정한 사용 허락, 라이센스 조건을 위배하느냐 아니냐인데 세상에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고 가져다 쓴다는 것은 사실 위반할 마음이 있는 거라고 보통 평가를 해서 불법 저작물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수익을 분배하거나 이런 모델이 있느냐 질문에 사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그거였는데 유튜브도 초기 모델은요 그런 저작권 분배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계정으로 유튜브를 보면 광고 5초 이상 봐야 되잖아요. 그 5초 이상 봐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광고가 노출되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유튜브가 징수해서 보고 있던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그 광고비를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튜버 입장에서 보면 몇 시간 이상, 몇만 팔로워 이상이 되면 이제 광고비를 나눠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주시고. 이게 바로 안정적인 수익 분배 모델인 거죠. 누구나 더 많은 유료 콘텐츠, 타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거는 저작권 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저작권자가 모두 차단할지, 내 승인하에 허락할지 아니면은 그냥 허락할지를 정할 수 있게 권리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또 좀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저작권자가 안 되라고 하면 유튜브 클립을 올린 입장에서는 이 영상에는 저작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자동으로 차단되잖아요. 그거는 그 저작권자가 노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작권이 들어있더라도 그 인공지능으로 식별해서 올라간다면 그 저작권자는 나는 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다만 광고비를 나눠받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모델이 이제 오픈 AI 또는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만들어낼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도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이제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 소송을 겪으면서 그런 새로운 기술을 탑재해가지고 해결하는 모델로 될 거고요. 근데 일일이 뭐 하는 저작권자들이 그걸 다 자기가 저작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기존에 음악 저작권 산업에 있는 것처럼 저작권 신탁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해서 초고대 AI 칩과 협상을 해서 저작료를 넘겨받아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드는 질문은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무료 음원만 썼어야 되는데 요새는 우리 거 갖다 써도 되니까 대신에 수익 배분해라는 그런 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써서 바로바로 그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명확하게 분배가 되는데 이 오픈 AI의 챗GPT 같은 경우는 얘가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한 다음에 지가 막 섞은 다음에 이게 다 그말 디퓨전을 해가지고 지지고 뽑고 한 다음 나오잖아요. 네네.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뭐 저작권 수익률 이런 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저작료는 합의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저작권위원회가 표준 저작료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얼마.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사용되는 것인지 정확히 측정이 어려울 건데 아직은 챗GPT 초기라서 그런데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통계적인 경우가 누군가에 의해서 연구돼서 나올 거예요. 챗GPT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타인의 저작물을 쓰는가.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언어 저작물이잖아요. 챗GPT는. 달리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저는 영상 저작물들인 거고. 그러면 그 통계에 기해서 이제 표준 저작료율들이 나올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문헌 저작권 단체들이 필요한데 사실 음악 저작권들은 굉장히 수익을 내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나눠 갖는 단체들이 다 만들어져서 저작료를 징수해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그 협회 소속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기능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술은 실제 아날로그 실물 작품 위주의 거래 시장이었기 때문인데 NFT가 나오면서 이 디지털 아트가 구독되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화가협회 이런 데들도 작가들을 모아서 이제 미술 저작물이 사용되게 하고 그것들의 음저협처럼 사용료를 징수해서 협회 회원들한테 분배해주는 이런 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글 저작물, 챗GPT가 쓰고 있는 문헌 형태,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을 유료 저작물 이용률이 나온다고 쳐. 또는 굉장히 높다고 쳐. 그러면 이거를 오픈 AI로부터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나눠줄 단체들이 필요한데 이 글로 저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그걸 이제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표준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사회에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작가협회가 좀 나눠 가지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가나 천재들은 이거를 진짜 화풍 뭐 기풍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걸로 막 좋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저는 얼마나 좀 소박하게 생각했냐면 네네. 저작권 이게 스트리밍 음악 만들듯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글을 써서 초거대 AI를 최대한 많이 가르치는데 기여를 해서 예. 거기에서 스트리밍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넣을 수 과금 있을 것 모델, 같아요. 유튜브 같은 과금 모델이 나오면 네. 나의 창작물이 이용된 만큼 내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시스템이 저는 당연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창작을 잘 하고 많이 해두면 챗 GPT로부터 저작료가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남의 걸 무단으로 가져가서 지네만 돈을 벌면 안 돼. 아까 초상권 얘기처럼 혼자 돈을 버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눠 받아야죠. 미국에서는 이미 소송의 천국이기 때문에 이미 소송이 나온 거예요. 오픈 소스 측이나 여러 가지 작가들이 상업용 이미지들을 판매하는 곳에서 벌써 그 소송을 내겠죠. 그래서 그들이 합리적인 배분 모델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혜택은 이제 모든 저작자들이 누리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이 유료 콘텐츠는 일반인들은 로그인을 해서 돈을 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검색을 허용을 해놓으면 구글은 와서 일단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이 검색 가능하다면서요? 금지가 없으면 와서 스크롤 해 가죠. 스크롤링 금지라고 해놓으면 안 가져가고 그럼 없는 건 일단 긁어요. 검색은 되길 원하니까 다들 검색은 열어놓는데 그러면 스크롤링을 해갈 거고 그럼 얘가 학습을 할 거다. 근데 유료는 로그인 베이스라서 스크롤링 해가기가 어렵죠. 그게 정상이죠. 아니라면 보안이 잘못된 거예요. 로그인 해야 되는데 구글이 크롤링 하면은 그건 정보통신망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은 분명히 범죄 행위거든요. 그건 해킹. 그건 해킹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뭐 의도적인 해킹이든 비의도적인 해킹이든 간에 담벼락을 넘은 거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술 취는데 눈 떠보니까 남의 집 마당이더라. 주거 침입을 한 건 맞는 거예요. 사실 하면 안 되지만 로봇이 크롤러가 이게 원래 열려 있는 것인지 원래는 닫혀 있는 건데 보안이 잘못돼서 크롤링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경우라면 누구든지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로그인이 이외의 방식으로 경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직접 URL을 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웹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료인지 모르고 긁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생성형 AI의 입장에 있어서는 로그인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서치 엔진들은 일부를 가져가서 크롤링을 해서 DB에 넣더라도 그 원저작물을 자기들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결과를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가이드 역할만 할 뿐이에요. 항상 링크를 누르면 원사이트로 가고 매칭되는 부분, 검색 결과 일치되는 부분 일부만 보여줘서 유저가 보고 이거야 라고 판단할 정도만 보여주고 사실 링크를 통해서 하이퍼텍스트를 통해서 클릭해서 원사이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겁니다. 저작권 침해, 복제권 침해라는 것은 원저작물의 이용을 해치느냐 원저작물의 이용을 증진시키느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들이 다 복제해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구글이 무사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치 엔진들은 원사이트를 찾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거예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그래서 구글 북스 같은 경우 전 세계 책을 다 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색해보면 내가 검색한 부분만 보여줘서 나머지는 궁금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책을 사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이 아닌 건데 지금 이제 생성형 AI들은 그걸 다 복제한 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 뛰어난 사람처럼 뭐 아주 카메라 메모리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다 외워가지고 줄줄줄줄 얘기한다.
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원저작물을 이용을 증진시키지 않잖아요. 네. 자기가 다 닦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나눠주지 않는 거잖아요.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책이 나뉘어질 수 있는데 유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있는 저작권자가 일반적인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읽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걸 구별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시간 소모와 낭비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조심은 하되 읽어가게 한 다음에 그것들이 노출되는 것을 잘 분석해서 얻은 수입을 나눠주는 모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유튜브는 사실 투자로 해결한 거고 그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검증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광고비는 광고주가 내고.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인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을 허용하고 허용된 저작물에 대해서 적절한 분배를 해주는 모델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을 훨씬 이용하게 되는 거고 네. 이용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서치 엔진을 통해서 원전을 찾아서 내가 학습을 해서 요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했다면 이제는 뛰어난 생성형 AI가 그것을 내 주문에 따라서 요약을 해서 주는 것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법조 기사 많이 보다 보면은 뭐 다툴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문장 많이 본 것 네, 같은데 네, 네. 지금 생성형 AI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작권 관련해서 모든 게 지금 현재는 다툴 여지가 있는 거네요. 현행법상 불법이 되는 것은 뭐 틀림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증거를 잘 찾아서 소송을 내면 네.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현 상태에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만 부분 찔끔찔끔 신압으로 정말 요만큼이니까. 오매불망 하루 종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지만 정말 작심하고 네. 많이 도용된 쪽, 즉 메이저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줘. 항상 근데 소송은 네. 힘 있는 자들의 싸움이고 그 혜택은 모두가 누리게 되는 제도로 귀결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네. 네.